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버즈피드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전해준 놀라운 사연으로 시작할까 하는데요. 진짜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연이에요. 네. 어떤 사연인가 봤더니만요, 지난 11일 날 미국이네요.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자동차국 앞에 1센트짜리 동전 30만 개가 실린 손수레 5대가 들어섰대요. 아니 도대체 이 30만 개의 동전 왜 왔을까? 이 동전은요, SUV 차량 2대를 현금으로 구입한 후 부과받는 세금 있잖아요. 네.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내기 위해서 동전 30만 개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엿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봤더니만요, 이 동전을 가지고 온 사람은요, 자수성가한 사업가인 스태퍼드 씨라고 해요. 근데 그는요, 지난해 9월 성년이 된 아들에게 자동차를 한 대 사줬대요. 어렸을 때부터 너 성년 되면 내가 자동차 한 대 뽑아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었나 봐. 네. 그 약속을 지키고 아들 자동차 사주는 김에 내 차도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새 차로 바꿔야지 해가지고 자신도 새 차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차를 뽑았으니까 자동차를 등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등록이 너무나 불편했대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요, 이분이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집과 공장 건물이 4채나 된대. 네. 근데 하필이면 그 가운데로, 미국은 카운티라고 하죠, 카운티의 경계가 지나간다는 거야. 어허. 그러니까 집과 공장 건물, 이게 2개 카운티에 걸쳐져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새로 샀으니까 어느 카운티에 내가 자동차를 등록해야 될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아무데나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대요. 담당 부서가 인터넷에 나올 거 아닙니까? 전화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전화했는데 매번 이런 음성이 나왔다는 거야. 통화량이 많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1시간 동안 이게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분은요, 정보공개청구법, 미국엔 이런 법이 있거든요. 네. 정부 기관이나 관련된 단체한테 뭐 이런 거 정보 공개해달라, 직접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 담당 부서 직원의 직통번호를 청구해서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인터넷에 나온 전화로 하니까 매번 녹음 음성만 반복되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정보공개청구법은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기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활용하는 법인데 이 스태퍼드 씨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청구하면 정보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해당 공무원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 번호 어떻게 알았느냐? 일반인들은 이 번호로 전화할 수 없다, 이러면서 바로 끊어버렸대. 자신이 정보공개법에 의해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해도 이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태퍼드 씨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오기도 생겼겠죠. 다시 수도 없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해당 공무원한테 관련된 정보를 얻어냈대요. 어느 카운티에 자기가 자동차 등록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스태퍼드 씨가 분이 안 풀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인근 카운티의 담당 부서에 전화번호 공개를 요구하고요, 전화를 받았던 공무원 등 담당 기관도 처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대요. 네. 근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는 거야. 뒤늦게 주 법무부가 스태퍼드 씨에게 전화번호를 넘겨주겠다며 재판부에 이거 기각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싸가지 없이 전화를 받았던 공무원들도 이거 증거 불충분이다,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태퍼드 씨는 이 법원의 이런 판정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거기서 굴하지 않고 나름의 복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시간당 $10씩 총 $440를 들여가지고 일꾼을 고용했대요. 일꾼한테 뭐 시켰는지 아세요? 은행마다 돌아다니면서 1센트짜리 동전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30만 개 동전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내지 않고 니네들이 세고 잔돈 거스려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스태퍼드 씨는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공화국,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겠죠. 우리 민주주의의 중추는 열린 정부와
투명성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많은 사람이 정보공개법을 모른다는데 나는 충격 먹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대요. 재판관에게 내 생각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들이 날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나도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 이분의 복수 정말 멋진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도 우리나라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나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전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체 게바라의 명언도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너희 자유와 권리는 딱 내가 투쟁한 만큼만 너에게 주어진다. 진짜 이분은 진짜 투쟁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동전 주는 사람들은 알바비 안 줬다가 나중에 알바비 갚으라고 하면 알바생한테 이렇게 복수하는데 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수하는데 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 미국 공무원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럴 줄 알고 우리가 동전 세는 기계 들여놨지롱? 아니 근데 30만 개면 동전 세는 기계로도 한참 세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재밌는 소식이고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 봐야 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박 PD도 우리 조만간 세금 내야 될 텐데 많이 화나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동전 바꿔올까요? 아,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또 그게 장애란 말이죠. 아, 액수가 얼마 안 돼서.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 아시죠?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사업, 복권, 땡!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요? 네, 결혼이요. 여기 부자가 되기 위해 억만장자와 결혼하기로 한 프랑스 여배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봤자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억만장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정말 결혼한 건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경제 풍자 연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양극화, 경제 불평등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여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저자가 억만장자와 결혼하려는 신부를 연기합니다. 억만장자의 실체를 가감없이 까발리는 그녀의 비평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녀가 본 억만장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와 결혼했다. 기대 바랍니다. 도서출판 한빛피즈.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결국은 이런 짓거리를 할 것 같았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김영란법, 이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나선 데가 있대요. 네. 뭐 여러분들 얘기 안 하셔도 대충 눈치채셨을 겁니다. 어디냐? 새누리당과 정부. 새누리당은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요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 이렇게 정부에 촉구를 했대요. 이러니까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속한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네. 이거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정말 노력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브리핑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깨서예요. 개정 검토 지시가 벌써 있었대요. 그리고 4당 정책위원장들도 정부의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점검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한 바가 있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특별히 농축산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정부에서는요 황교안 이 대통령 놀이하고 계신 분이시죠. 이 양반이 중심이 돼가지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대요.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 5, 10 김영란법의 기준이잖아요. 이거에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식사와 선물 가액이 3만 원, 5만 원이었잖아요. 네. 이거를 5만 원,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법이라는 게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되면은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김영란법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시행된 지 상당히 오래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시행령 기준을 완화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좀 솔직히 얘기를 하지. 골프 눈치 안 보고 치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물론 김영란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농축산 농가 이 어려움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김영란법 때문인가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잖아요. 한 네티즌이 이렇게 지적하시네요. 민생법안은 문구적거리다가 자기네들 밥줄 걸린 것 아주 칼같이 개정하네. 김영란법 때문에 산업이 붕괴될 정도이면 이 나라는 정상이 아닌 건데 너무 윗대가리들이 비정상이 정상인 줄 착각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뭘 항상 계속 거저 얻어먹고 거저 접대를 받는 게 정상인 줄 알죠.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그룹이 제드래곤에 대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죠. 이거를 하루 앞둔 오늘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총력전이에요? 사식 준비하고 있나? 제드래곤은 죄가 없다. 시켜서 우리는 삥 뜯긴 것뿐이다. 이거를 대대적으로 알리겠다. 이런 거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승부를 걸겠다. 이런 자세를 드러낸 건데요. 오늘 그룹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어요. 법무팀에서 내일 있을 법원 심리를 준비 중이다. 외부 법무법인과의 공조로 영장 청구 기각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삼성그룹 사내 법무팀은요. 관계사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300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30명이 아니고요? 300명. 우와 엄청나군요. 삼성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고용하는 로펌은 매 사안마다 다르지만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하잖아. 그렇죠. 내 외부 인원을 총동원을 한 거죠. 그러면 300명보다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내부 인력까지 하면은 3,0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와 장난 아니네. 네. 과거 이건희 회장은 특검 변호인단 구성해서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과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삼성은 호화 변호인단을 갖추기보다는 실무에 능한 판사 출신 변호인을 중심으로 법무팀을 꾸려서 승부를 걸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재계는요. 삼성이 일반적인 소송에서 힘을 써왔던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재용 구속이라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더 신중하게 법무팀을 꾸리려고 할 것이다. 그룹의 법적 대응에 모든 기업의 시선이 쏠려 있다. 그런데 총수 1명 구속에 그룹 전체가 매달린다. 이게 조선시대에도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완전히 라이언 일병 구하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다들 이런 한탄들 많이 하시죠.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식료품, 생필품, 각종 서비스 요금만 크게 뛰고 있다. 근데 이런 한탄이 수치적으로 증명이 돼버렸어요. 17일 통계청이 가계수지 통계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요. 444만 5천여 원 이렇게 집계가 됐대요. 이거는요. 1년 전보다 불과 0.65%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사실상 제자리란 얘기인 거죠.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마이너스네. 그렇죠. 근로자 2인 이상 가구를 따로 떼어놔서 보더라도요. 1년 새 월 소득은요. 486만 1천여 원. 그러니까 1.66% 늘어났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반면에 서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률 이거는 정부의 공식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게 1%였거든요. 네.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 다들 1%밖에 물가가 안 올랐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요. 무의 평균 소매 가격은 1년 사이에 얼마가 뛰었는 줄 아세요? 2.4배가 뛰었대요. 양배추도 2.1배. 그리고 요즘 계란 대란이잖아요. 계란 가격도요. 평년보다 61.7%나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낮은 거예요. 지금 계란 한 판 9,000원, 10,000원씩 하는데 그렇죠. 파동 일어나기 전에 3,000~4,000원이면 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벌써 2배가 넘는데 이런 농축산물뿐만 아니라요. 가공식품이나 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재 가운데서도요. 최근 6개월 사이에 10% 안팎으로 뛴 품목이 적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에 쓰레기 봉투료, 하수도료,
영화 관람료, 외식 가격 이런 서비스 물가들도 들썩이고 있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고 속에서도요,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졌다는 얘기 때문이에요.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 3분기 전국 도시 근로자 가구는요, 한 달 평균 학원 보습 교육에 얼마 썼는지 봤더니만 22만 6천여 원 이렇게 썼대요. 이것은 1년 전보다 6%나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증가율은요, 아까 얘기 드렸던 같은 기간 처분 가능 소득 이 증가율보다 무려 6배 이른다고 해요. 아울러 1년간 소비자 물가 평균 증가율보다도 6배나 많은 수치고요. 이처럼 소득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가게가 먹는 거, 입는 거, 휴대전화 요금, 술, 담배, 유흥 다른 소비 품목에서는 모두 허리띠가 졸라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자녀의 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씀씀이는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애는 나오라고 정부에서 난리를 치잖아. 네. 가임 여성 지도 같은 황당한 것까지 만들어내고요. 이거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티즌들이 이렇게 댓글로 성토하고 있습니다. 애를 낳아줘야 군대를 강제로 보내니까. 설 명절에 많이 찾는 25개 가공 신선식품 가격을 분석을 해봤더니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고도 하죠. 시장에서 구매하는 게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최대 34% 싸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허.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이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370곳을 조사했더니 4인 가족이 명절 수요가 많은 25개 품목을 모두 사면 시장은 19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대형마트가 21만 원, SSM 기업형 슈퍼마켓이죠. 여기가 23만 5천 원, 백화점은 29만 2천 원.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백화점보다는 34%, SSM보다는 18% 저렴하다는 얘기죠. 품목을 보면요, 풋고추, 버섯, 마늘, 쇠고기 전통시장이 저렴했지만 돼지고기, 배추, 시금치, 부침가루 이런 거는 오히려 마트가 더 싸다고 하네요. 어허. 지난해와 가격 비교가 가능한 17개 품목 중에 가격이 상승한 거는 11개. 무값이 가장 많이 뛰었는데 태풍 피해로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배 이상 상승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어서 배추, 계란, 돼지고기, 참기름,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떨어진 물건도 없진 않네요. 양파가요, 작년보다 30% 하락을 했고요. 밀가루, 부침가루, 맛살 이러한 제품들도 내림세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내렸지만 한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남겨놓으셨네요. 전통시장 싼 건 알지만 전통시장도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 전 세계 36억 명의 전 재산과 전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을 비교했었을 때 억만장자 몇 명 정도가 모여야 전 세계 36억 명의 재산과 비슷할까요? 그래도 한 10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요, 8명만 있으면 된대. 8명이요? 8명이 가지고 있는 부가 전 세계 36억 명이 가지고 있는 부와 똑같다.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구촌 인구를 약 70억 명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절반이면 35억인데 이 8명과 35억 명의 재산이 같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얘기는요, 16일 옥스팜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8명의 억만장자가 누군가? 워런 버핏,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아만시오 오르테가, 카를로스 슬림,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 레리 앨리슨, 마이클 블룸버그, 이렇게 8명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부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요, 2015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가 전 세계 부의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층의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가난 문제를 끝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1대 99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증명됐다는 거죠. 이게 한때는 5대 95였는데
갈수록 줄어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최고 경영자나 기업 소유주에게 너무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바람에 부의 양극화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는요. 기업들은 탈세와 임금 하향에 알맞게 구조화되어 있다. 모두에게 수혜를 주는 경제에 기여하기보다는 생산자들을 쥐어짜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세계 경제 선장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치적 변동으로 그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데 뭘로 나타났느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지적하네요. 브렉시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게 바로 그 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도 예외일 리가 없다고 합니다. 옥스팜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자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16명이 가지고 있는 부가요. 국가소득 하위 30%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위 30%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 1,500만 명 부와 우리나라 부자 16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부들이 돈을 자기 스스로 내놓을 리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나머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결국 제대로 된 기업을 운영을 한다면은 그나마 차선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네티즌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사회에 봉사하는 방법은 여기저기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기업을 운영해서 제대로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임금 제때 많이 주고 그게 사회 공헌입니다. 거짓말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진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코를 만지지도 않는다. 귀가 캥길 때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오히려 상대를 똑바로 쳐다본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짓말에 대한 상식은 모두 틀렸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인만의 거짓말 신호들이 따로 있다. 5년의 조사 기간 1083개의 거짓말 사례에서 뽑아낸 한국인만의 거짓말 특징 25가지. 쉽게 속이고 쉽게 속는 우리,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는 나라. OECD 사기 범죄율 1위 국가, 거짓말에 관대하고 무감각해진 한국에서 나를 지키는 강력한 행동 심리학. 이제 그들의 거짓말이 보인다.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25가지. 한국인의 거짓말. 도서 출판 추수밭.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죠? 물리학 시간으로 보백을 한번 해봤으면 해요. 저 예전에 학력고사 볼 때 물리 선택이었거든요. 문과지만. 그래요? 네. 저는 오리지널 문과라서 물리학 나오면 그냥 거의 백지였는데. 왜요? 문과생 중에 물리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처럼. 네. 그래서 오늘은 옛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1820년이네요. 덴마크 과학자인 웨르스테드. 이분이 전류가 나침반의 침을 움직이게 한다. 이러한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해요. 물론 그 이전에 이러한 현상을 봤던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이거를 공론화한 분이 이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죠. 아하. 원래 나침반은 중국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류의 자기작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자석의 역할을 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가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웨르스테드와 반대로 접근하면 어떨까? 즉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전류를 만들 수 있지도 않을까? 역발상을 한 거죠. 역시 역발상을 했기 때문에 패러데이는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웨르스테드처럼 그냥 생각했던 분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이처럼 자기장을 변화시킬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저 물리 선택이었지만 용어만 생각이 나네요. 네. 전자기 유도, 엎어치기 유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물건이 뭔가 봤더니 발전기와 변압기입니다. 어허. 발전기는 강한 자기장 안에서
도선을 감은 코일을 빨리 회전을 시켜봤더니 전기가 마구마구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패러데이 덕에 우리가 일상에서 전기를 물이나 공기처럼 쓸 수 있게 된 셈이죠. 그렇군요.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났는데 세르비아인인데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이분이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아, 그 유명하신. 네, 이 테슬라는 현대 전기 문명의 아버지. 이렇게 칭송받는 분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패러데이를 능가할 수도 있는 천재 과학자다. 이렇게 학계에서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현대 전기 문명의 근간이 되는 교류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기 실험을 해서 거의 모든 현대 기술의 원조다. 이런 칭송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의 업적 가운데 최고는 단연 교류 발전기 그리고 송전 배전 시스템인데요. 이 기술 덕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현미경, 수력 발전, 형광등, 라디오, 무선 조종, 자동차 속도계, X선 사진, 레이더까지 다 이분 덕에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전기하면 에디슨이 발명한 걸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에디슨은 직류를 사랑한 과학자고 테슬라는 교류를 사랑한 과학자인데 결과적으로는 니콜라 테슬라가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테슬라가요, 에디슨이 만든 회사에서 발명을 하다가 에디슨 씨, 교류가 내가 연구해봤더니 이게 더 상용화 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웃기지 마 임마, 전기는 직류가 최고요. 대판 싸우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가 승리를 하죠. 이처럼 패러데이와 테슬라는 전기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타공인 최고의 과학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패러데이와 테슬라가 동시대에 살았던 거는 딱 11년이더라고요. 얼마 안 되네요. 패러데이가 할아버지 뻘쯤 된다는 건데, 그리고 이론적인 계보를 봐도요, 패러데이가 테슬라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후손들이 이들 두 과학자들을 라이벌로 만들었어.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레이 딩이라는 패러데이 퓨처 창업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인 거죠. 아니, 일론 머스크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알 텐데 레이 딩은 또 누구예요? 레이 딩 좀 낯설 수 있는데요. 패러데이 퓨처가 전기차 회사입니다. 전기차 회사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니콜라 테슬라 이름을 따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패러데이 퓨처 역시 마이클 패러데이의 이름을 따온 전기차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레이 딩이라는 사람이 테슬라를 보고서 와, 자식 이름 잘 졌는데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지어볼까 해서 생각을 해낸 인물이 바로 마이클 패러데이였고, 패러데이 이름에다가 퓨처 요 단어 하나를 싹 붙인 거죠. 아무튼 레이딩은 패러데이를 계승한 거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계승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이 패러데이 퓨처가 2년 전부터 테슬라를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부쩍 성장을 한 거죠. 오호. 자신의 이름을 딴 이 전기차 회사가 서로 격돌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이 땅속에 계신 패러데이와 테슬라가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하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둘이 박수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누가 이기나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왕이면 내 이름을 딴 애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것은 이 패러데이 퓨처는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원래 미국의 스타트업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주주가 중국이야. 아, 그래서 레이딩이군요. 예, 중국의 어느 회사냐?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러에코. 이 러에코라는 기업에 투자를 받은 자회사인 거죠. 아니, 근데 스트리밍을 만들다가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는가 보죠? 이게 좀 연결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이 레이딩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동영상 이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쁨도 주고 그러면서 이거를 다른 형태로 줄 수 없을까? 전기차 이거는 향후에 달리는 스마트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훌륭한 플랫폼이잖아요. 전기차 여기에 자율주행 이게 더해진다면은 차 안에서 커다란 스크린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겠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만든 거라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전기차 자체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그러면 패러다이 퓨처는 만든 지가 좀 된 회사인데 그러면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이 결과물을 보기는 힘듭니다. 2014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2015년 CES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성공을 합니다. 컨셉트카를 전시를 했어요. 근데 배트맨에 나오는 배트모빌 기억나시나요? 오, 그 멋진 차.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박쥐를 닮은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생긴 모델을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320km. 아우, 자동차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것도 멋있고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2015년이니까 2년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2년 동안에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폐막한 CES 2017년 여기에서 또 한 번 사고를 칩니다. 2년이 지났는데 2년 전에는 컨셉트카였잖아요. 이번에는 FF91이라는 신형 자동차를 공개했어요. 어허. 근데 얘는 거의 양산형 모델에 가까운 그런 자동차란 말이죠. 정지 상태에서 60마일까지, 그러니까 60마일이면 약 96km거든요. 시속 제로백에 가깝다고 봐야죠. 2.39초. 그러면서 이 패러데이 퓨처에서 이렇게 자랑질을 합니다. 우리 차는 테슬라의 모델 S보다 약 0.11초 빠르다. 어허. 그러니까 최고의 전기차로 꼽히는 테슬라 중에서도 가장 비싼 모델이란 말이에요. S는 이 S를 상대로 도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CES에서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고 나서 며칠 뒤인 지난 6일에 사전 예약 대수가 무려 6만 대를 돌파합니다. 6만 대요? 6만 대. 아니 그러면 지금 사전 예약을 받았다는 것은 곧 상용화 차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 상용화 예정입니다. 와. 그러니까 6만 대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차를 만들려면은 최소한 1년은 걸린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경쟁자인 일론 머스크 얘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발끈했죠. 패러데이 퓨처 CES 행사가 진행되고 나서 열흘 만에 모델 S의 가속 성능을 더 끌어올렸다. 우리도. 라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새 버전의 차량에 대한 설명을 올려놨는데 정지 상태에서 96km까지 2.34초.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들의 모델보다 0.16초가 빨라졌고요. 방금 도발을 한 FF91보다 0.05초 빠르대. 아니 이건 뭐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0. 몇 초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0.0 얼마. 이게 숫자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앨런 머스크가 모르겠어요? 얘도 나름 천재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0.05초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고는 못 산다 이거지. 감히 2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 따위가 나를 넘어서려고 해? 그러자 레이딩이 또 한 번 도발을 합니다. FF91의 가속 성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진보한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연결이란 뜻이겠죠? 진보한 연결 사양을 갖춘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한 번 트위터에 강조를 합니다. 아하. 지네가 자동차 산업을 바꿔놓는데 그 얘기는 뭐야? 테슬라는 그동안 못 바꿨다는 거지. 대놓고 테슬라에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패러데이 퓨처가요, 국내 기업과도 인연이 깊어요. 아니 어느 기업이랑요? LG화학인데요.
작년 10월에 패러데이 퓨처와 LG화학이 손을 잡고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패러데이 퓨처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전기차 전용 배터리 플랫폼 VPA라고 하는데 여기에 탑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하. 이러고 나서 LG화학 주가가 장난이 아니게 올라갔죠. 이 VPA 플랫폼은요, 필요에 따라서 배터리를 손쉽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췄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당시 계약 규모를요, 조 단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만 대를 만들려면 그 정도는 되겠네요. 그런데요, 설립 2년밖에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 테슬라와 맞짱을 뜬다, 이게 가능하냐? 이런 궁금증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중국은, 그러니까 모기업인 중국은 BYD라는 전기차 공룡업체가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러데이 퓨처가 이미 공룡 전기차 브랜드가 있는 중국 출신, 이게 말이 되느냐? 알고 봤더니 전략에 그 배경이 있었어요. 전략이 뭐냐? FF91의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만 달러에서요 20만 달러입니다. 이 우리 돈으로 바꿔보니까요 1억 8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오, 상당히 비싸군요. 굉장히 비싸죠. 벤츠나 BMW에서도 최상위급에 속합니다. 그리고요 포르쉐를 살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X 풀 옵션이 그나마 비슷한 수준인데 얘도 보니까 1억 7천만 원 선이에요. 아니, 스타트업이 만든 물건이 명품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스타트업이지만 물건은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BYD는요 보급형 모델의 볼륨이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골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기 카트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소형 전기차 버스, 이런 제품들이 주로 볼륨이 큰데 패러데이 퓨처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볼륨 모델로 2억 원에 달하는 그런 고가의 슈퍼카급 전기차를 내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전략이 의외로 먹히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수많은 스타트업 가운데 글로벌 기업이 만들 수 있는 물건에 처음부터 도전했던 경우가 흔치 않아요. 딱 예외가 있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 정도? 그렇죠. 이 머스크는 나사를 상대로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또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죠. 나사에 우주선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패러데이 퓨처는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 건데 물론 여전히 자금난을 겪고 있고 파산 위기설이 심심하면 흘러나온단 말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임에도 또라이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머스크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으니까 패러데이 퓨처의 도발은 유의미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쉽게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스타트업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현대차와 맞짱을 뜨는 그런 패기 있고 무모하고 어이없고 또라이 같은 스타트업 말이죠. 몽구 아저씨의 밤잠을 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빨리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저희 레이더망에는 포착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등잔밑이 가장 어둡다고 했잖아요. 저희 때문에 KBS 사장이 아마 잠 못 들고 계실 거예요. KBS요? KBS는 요새 아무도 안 보잖아요. JTBC 사장이 긴장을 해야지. 손석희 형님이. 아이, 감히 아직 손석희까지는 좀 그렇고 KBS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입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지인한테 어제 재미난 카톡 사진 하나 받았잖아요. 붓글씨를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한자 같은 걸 쓰셔서 저게 무슨 한자인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만 한자가 아니었어. 영어를 붓글씨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썼나 봤더니만 레디비를 쓰셨더라고. 레디비를. 레디고 아니고? 레디비.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여요. 우리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 저는 그 얘기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침 페이스북을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있네요.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않을 것. 그래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가 날씬할 수 없고 모두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일 수가 없고 모두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갈 수는 없다. 만약 사회가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정답을 강요한다면 당신은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 합당하지 않은 정답에 채점되어 굴복되지 말아야 하며 그 정답들에 주눅들어 스스로의 가치를 절하해서는 안 된다. 좋은 학생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잘 사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우리는 각자의 답을 가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오답이 아닌 각기 다른 답이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요, 김수현 작가가 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런 책에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김수현 작가라고 해서 방송작가 김수현 씨인가 봤더니만 그분은 아니더라고요. 누구예요 그러면?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저는 그 대바리 드라마 쓰신 그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 페이스북을 보고 이 책 바로 주문을 했거든요.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 짧은 내용만 봐도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패러데이 퓨처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미셸 오바마 연설도 알려드렸었잖아요. 주변에서 당신이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두려움 없이 맞서라. 이 내용이랑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레디꼬하고 나만의 가치, 열정을 레디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것도 하나의 어록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감히 어록까지 손석희 형아가 한번 해준다면 어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